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말씀 들리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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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그 바다와의 저자 때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해군 1함대 공보정훈 실장으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이 조금 약간 의미 있는 날인데요.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오늘 저희 해군 1함대가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동해상 방금 또 이렇게 좋은 도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또 동해상에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동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비롯해서 지금 4차례 올해만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지금 계속 발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는 동해상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로널드 레이건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진은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좀 공유를 했습니다. 2015년에 제가 연합사 공보실에서 근무를 했을 때 항공모함 기자단을 데리고 안내를 했었을 때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모로 또 좋은 강의였고 그걸 또 연달아서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명을 해주셨지만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해양 전략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제 책에 기반을 두고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제 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양 전략 같은 경우는 방금 또 도선사와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충무공 이순신 휘하의 어영담 조방장을 맡고 있었던 어영담이 물길, 수로를 가장 잘 알아서 전략,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것과도 또 연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책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현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책을 어떻게 발간하게 됐느냐. 지난번에도 저자와의 대화 때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해군의 다짐 같은 경우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군 하면 충무공을 많이 떠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공보정훈 장교 제가 맡고 있는 아까 언론이라든지 교육 또 이런 뭐 해군이고 하면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사실 부끄럽게도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또 모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이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2017년에 박사과정을 하면서부터 내가 해군인데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책은 그게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해양 전략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그래서 1부는 해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소개를 하고 있고 2부에서는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그러면 해양 전략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두 부분으로 이루어서 목차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각 장의 내용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부에 들어있는 해양력과 해양 전략의 이론적 논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략하면 뭐 어떤 것인지는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층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밑에 안보 전략 그리고 국가 군사 전략, 정부 전략, 작전 전술 이렇게 하위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해양 전략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군사 전략 하위에 해양 전략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바다 수업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해양력, 해양 전략 개념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해양 전략 하면 해군력 약간 군사 안보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력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바다 연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해운, 뭐 해양 사상, 지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양력의 경우에는. 이런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 1부에 또 인제 2 장을 보면은 그러면 이런 해양 전략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를 담고 있습니다. 전략은 아시겠지만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수행할 것인가 하는 수단과 판단의 틀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군인에게 있어서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론들 근데 그동안에는 항공, 해양, 지상 전략들 각각의 전략들은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들 상호 간에 이 각각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사 분야에서도 합동 전략 뭐 이런 것들이 합동성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미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듯이 연구 자체도 좀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1-2 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인제 지상전 위주로 전략 연구가 진행됐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해양 전략이 어떻게 됐고 이런 각각의 연관성은 어떻게 됐는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졌고 그래서 각각의 그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해양 전략이 만들어졌는가를 연구한 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해양 전략가 하면 아시겠지만 콜벳과 마한을 들 수 있는데 콜벳의 경우는 클라우제비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마한의 경우는 조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 장에서는 다뤘는데 결국 제가 이 장을 통해서 연구한 결론은 이들은 기존 개념과 이론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답습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지상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개념과 원칙을 새롭게 우리 해양에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결과 새롭게 우리가 원하던 해양 전략을 만들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전략가의 모습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이 장의 결론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해양 전략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해양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되나 한국에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구한 것이 가장 또 해양 전략사, 해전사 하면 임진왜란의 아무래도 충무공 이순신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해서 인제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뭐 당연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 인제 전략 사상 그러니까 이론가들의 이론을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 임진왜란 해전사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연구를 했고 그래서 해양 전략 사상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콜벳의 경우에는 인제 제한전이 해전에 적용이 된다라고 봤고 합동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봤는데 이것이 여기에도 적용이 됐었고 또 해전 이론으로 봤을 때는 충무공 이순신의 경우 유연하게 집중 분산 전략을 했었다. 그리고 해전 수행에 있어서도 상륙 작전 등 뭐 함대 결전 이런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상륙 작전 등은 지상 작전과의 합동 작전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연계성과 한계성에 대해서 조금 연구하는 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해양 전략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임진왜란까지 연구를 하게 됐는지 흐름을 1 부에서 좀 담아 보려고 했고요. 2 부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의 해양 전략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다룬 것이 2 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 명량해전이겠죠. 영화로도 영화가 돼서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승리를 거두고 우세하고 이런 것들에겐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왜군에 비해서 약했던 전력을 보유했었을 시기가 잘 아시겠지만 7천년 해전 이후 거의 뭐 조선 수군이 괴멸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승리를 거뒀지?'라는 가장 약한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고 그 결과가 인제 이 2 부에서 다루려고 했습니다. 어 9월 16일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9월 16일 이후에 이제 승리를 거두고 그 이후에 10월 29일에 인제 고아도에서 정착을 하는데 그때까지 약 40 여일간의 계속 바다를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떠돌아 다녀야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그 결과 양국 수군의 세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 세력이 최소 10 배에서 30배 정도의 그 수군 세력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 충무공 이순신께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그 명량해전에서 승리는 천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약한 함대가 취할 수 있었던 전략이 어떤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현존함대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현존함대 이론을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요. 결전을 회피하면서 현존 세력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데 유지만 하면은 안 됩니다. 기동성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도 반격 기회를 포착해서 경멸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또한 또 반격 기회를 포착하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면서 대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그 수군들이 기회를 가지고 반격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것이 현존함대 전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거 약해서 우리가 도망 다닌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현존함대 이론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전략적이었던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논문을 발표를 하고 우리 해군에서는 "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현존함대 전략 모르는 사람도 있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또 "이런 전략이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걸 통해서 해군으로서 이렇게 전략과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를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40 여일 동안 이렇게 떠놀다가 그 정착을 하게 되는데 목포 고화도에서 정착을 하고 그 후에 강진 고금도로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정착을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그 이론에서 저는 그 답을 찾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마한과 콜벳, 루스라고 하는 해양 전략가, 이론가들의 이론을 통해서 어 해상 진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항구라든지 그런 데가 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찾아냈고 거기에 해상 기지의 조건에는 자급자족, 방어, 전략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토대로 그 목포 고화도와 고금도를 생각을 했고요. 분석을 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방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열세했기 때문에 10 배에서 30 배의 차이가 나는 세력을 가지고 이순신이 택할 수 있었던 방법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고루 충족하는 곳이 바로 고화도였구나. 특히 방어에 우선을 뒀었구나라는 것까지 추론을 제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곳에서 결국은 조선 수군을 재건시키고 기회를 잡아서 패퇴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방어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게 되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더 충족시킬 수 있는 고금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연구했던 장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 장인데요.
공보정은 제가 병과라고 그 실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정은 병과는 이제 언론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정신전력 교육 그리고 강화 방안 어떻게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었는가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제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서는 이제 정신전력 분야를 강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가 너무 많이 잘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있지만 사실 군인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여기 뒤에 있지만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이 있는데 이 무형전력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군기강 확립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무장 상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가 바로 이 정신전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신전력은 뭐 조직화된 전투 의지력이다. 이거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신전력은 군인 정신, 군기, 사기, 뭐 전투 의지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마지막 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 정신전력이 과연 충무공 이순신이 뭘 했길래 그 정신전력 무장이 잘 되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클라우즈비치라든지 손자 그리고 아르댕 디피크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찾아냈고요. 그래서 첫째로는 지휘관, 둘째는 부대원들의 군기와 사기, 셋째는 연습과 훈련, 군사 교육이라는 요소들을 도출을 해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토대로 원균과 이순신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내용은 다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지휘관이 훌륭했고 그 군기와 사기의 차이가 있었고 연습과 훈련, 교육 군사 훈련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을 한 것이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해양 전략 당연히 그 충무공 이순신으로 봤을 때 훌륭했다라는 뭐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과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분석할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이 책이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언제나 전쟁 또 전략에는 인간이 그 중심이다. 그리고 그 인간에는 핵심에는 충무공 이순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제 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미 좀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좀 더 제 책과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이렇게 하시는데 또 지정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은 이제 허윤 부장님 또 조선 쪽에 계시기 때문에 또 이수신과 관련한 뭐 이제 거북선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었고 권정호 그 사장님은 이제 오랫동안 또 조선 분야에 뭐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순신의 그런 뭐 전략이랄까 또 함선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경원 항해사님은 이제 지금 항해사 입장에서 그 도선사에 대한 뭐 질문 좀 해주시길 바랐고 그 해군사관학교 양지훈 교수가 계신데 뭐 해군사관학교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뭐 그 지금 발표하신 그런 해양 전략이랄까 그리고 또 이순신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허연 부장님 아까 잠깐 인사하셨습니다만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 허윤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 제가 충무공 이순신이라든지 해양 전략 뭐 이런 부분에서 전혀 전문가는 아닌데 또 조선소에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토론자로 지정돼서 뭐 좀 아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는 대우조선 해양은 옥포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선소에서 보면 그 옥포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데요. 옥포 대첩이 있었던 곳이죠.
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첫 승전을 올린 곳이어서 제가 이제 조선업에 근무하면서 또 옥포만을 바라보면서 여러 자부심도 이제 느끼곤 합니다. 그 방금 중령님 여러 설명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전략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맞춤형 그런 것이 이제 전략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 선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시 임진왜란 때 우리 해군의 그 판옥선이라든지 거북선 같은 것들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한산이라는 영화가 지난 여름에 개봉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한산에 보면은 거북선의 형태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하고는 약간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실제 임진왜란 때 사용됐던 여러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판옥선도 마찬가지고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선형이 밑에가 평평합니다. 그래서 흘수가 한 1.5m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조수간만 차이가 심하고 특히 이제 남해 서해 쪽에 조수간만 차이가 심하고 조류가 빠르다 보니까 선저부가 평평한 그런 선형으로 선박을 제작을 했습니다. 판옥선, 거북선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외선 같은 경우에는 그 V 쉐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평한 선박 같으면 조정 성능 중에서 이렇게 회전 반경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북선이나 판옥선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360도 회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지형에 유리했던 거고요. 반면에 그런 평평한 선형 같은 경우에는 대양 항해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거든요. 파도를 가르면서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조선소에서도 FPSO나 뭐 FSRU 이런 것들을 인도를 하는데요. FSRU는 물론 그 선박 선형을 띠기도 하지만 바지 형태로 이렇게 건조한 적도 있고요. FPSO 같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바지 형태로 건조를 합니다. 그 필드까지 나가서 무어링을 한 다음에 거기서 그 뭡니까 오일을 생산하면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바지 형태로 설계하는데 그 필드까지 토잉해서 나갈 때 이 코스 키핑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지 형태지만 선수면이나 선미형을 웨지 형태로 이렇게 선형을 약간 개선하고 이런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판옥선 형태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형에 맞지만 대양항해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형. 반면에 우리 해군이 대양항해로 해서 뭐 다른 안 나라를 되죠. 침략하거나 땅에도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전략적인 선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화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죠. 일본은 주로 이제 그 총을 그 뭡니까 조총을 쐈고요. 조총 같은 경우에는 그 유효 사격 거리가 한 50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그때 화포들은 수백 메타, 500m 이상도 날아갔다고 합니다. 일본도 화포가 있었지만 우리나라께 우수했고요. 근데 화포가 선박에 장착이 되려면 선박의 구조가 굉장히 튼튼해야 됐습니다. 우리나라 판옥선이나 거북선들은 소나무라든지 참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목재 가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가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화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해야 했는데 우리 선박들은 그런 단단한 나무 재질로 됐고 반면에 일본 선박들은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벼운 재질의 삼나무 계열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었고요. 한산에 보시면 그 용머리죠. 거북머리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용의 얼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용머리라고 하는데 용머리가 들락날락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500원짜리 지폐 기억을 하는 저도 이제 그 세대인데요. 500원짜리 지폐에 보면 용의 머리가 그 덮개 위로 이렇게 잔망경처럼 목이 길게 올라와서 머리가 있는 그거가 이제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는 거북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임진왜란 이후에 정조 때인가 뭐 그때 나온 실록에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충무공 때 사용했던 그 기록을 보면 용 머리 부분에서 화포를 이용해서 사격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망경처럼 목이 길게 나오는 상태에서는 그런 화포를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산의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용머리가 들락날락하면서 화포를 장전하고 다시 빼서 사격을 하고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었을 거다라고 문헌에서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머리 밑에 제가 음성이 좀 안 좋은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용머리 밑에 충격돌기가 있었습니다. 도깨비 그 얼굴이 된 충격돌기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외선을 깨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영화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조선업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미 그 전부터 상당히 뛰어난 조선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어떤 그 아주 전략적인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 다시 한번 자부심 느끼고 우리 선조들 대단하다라는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이지만 선박 관점에서 그 임진왜란 때 사용했던 우리 배들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나눴습니다. 예,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거북선 등에 대한 조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참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권종호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권종호 대표입니다. 저는 이 거북선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거제도 오시면은 곳곳에 보면은 이 이순신 장군 동상하고 이 거북선이 이렇게 모형들이 곳곳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이렇게 자주 지나가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는 뭐 전 국민이 거의 뭐 다 아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또 박주민 실장님께서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또 그걸 또 객관화시켜서 일반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연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국군의 날인데 저는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이 지금 이제 이등병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군대 들어갔는데 이 녀석이 이제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맨날 게임만 하고 해서 게임만 하고 이게 뭐냐 제대로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말도 별로 집에서 별로 말도 없고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군대 생활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군대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이제 훈련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완전히 180도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로 참 군대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저는 군인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들어서 지금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순신 장군 아까 우리 허윤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조선학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는 영화를 보고 이런 영화를 통해서 보고 또 책을 통해서 봤을 때 또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이순신 장군 동상 이런 것들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요 전체적인 거를 좀 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어가지고 동상 하나하나도 좀 이렇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좀 재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보면은 자칫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칼을 이게 혹시 왼손잡이인가 아닌가 싶을 만큼 이렇게 칼을 다른 방향에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주 그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위에서 뭔가 이렇게 그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파트가 있어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런 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저는 영화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령 판옥선 같은 경우는 팽팽하고 하니까는 어차피 이제 포를 쏘게 되면 진동에 대해서 소화력이 좋고 또 이렇게 좀 덜 흔들리니까 포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판옥선이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크기 자체가 사이즈가 일본 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또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 일전에 그 영화에 보니까는 판옥선이 그냥 부딪혀서 이렇게 부딪혀서 일본 배들을 산산조각을 내는 그런 씬이 상당히 좀 영화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부딪혔을 때는 아무리 단단한 배라도 목선인데 상당히 목선인데 파공이 생겨가지고 오래 견디지 못할 건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오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뭐 감사드리고 그 한기철 도전사님 말씀 그 강의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35년 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우리 도전사 협회 그 모임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로얄 프린스 그 자동차가 최고 고급이었는데 도전사님들 그 모임에 보니까는 그 외제차들이 그때 막 외제차 그때 우리나라 굉장히 드물었었거든요. 거의 이제 외제차가 그 로얄 프린스보다 훨씬 더 차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상당히 야, 나도 빨리 졸업하고 이 도전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후배들의 좋은 길이 되어 주시고 앞으로도 후배들이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롤 모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회사가 최근에 이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인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뮬레이터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사분들이 그 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모르는데 그 배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적인 도전을 이렇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친환경 선박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선 선박이 약 한 100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배들도 앞으로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나 그 전기 추진 선박으로 좀 바꿔서 친환경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조영아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네 분 좀 그 코멘트를 좀 듣고 두 분에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정호 사장님 그 뭐 거북선과 또 도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이경원 항해사님 지금 항해 중인 배라 그러셨는데 예, 아마 도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HMM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경원 항해사입니다. 아까 한기철 도선사님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 아이러니하게 제가 함부르크 도선사 에스코트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들었지만 제가 평소 워낙 존경하고 제가 2018년에 한국 도선사협회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상선사관학교에 장학생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도선사님과 조영화 도선사 협회장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질문 사항으로 혹시 언급되었을 수도 있지만 최근 해운업계에서는 선박 자동화가 화제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아비커스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 SK해운은 자율운항 기술을 적용하여 태평양을 횡단한 것을 제가 뉴스에서 접했는데요. 혹시 현직에 종사하는 입장으로서 감히 선박 자동화가 도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항해 중이신데도 예, 이렇게 망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 양지훈 교수님 계세요?
예, 교수님, 김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사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지훈 중이라고 합니다. 김현 교수님께서 토론 좀 하라고 연락 주셔가지고 토론 맡게 됐습니다. 급이 안 되는데 참여하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 아, 아까 토론하기 전에 아까 OCS 선배님들 좀 계신데 저도 OCS 장교 출신이고 지금 사관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박주미 실장님은 처음 뵙는 거긴 한데 제 동기 상사이시기도 하고 학교에 있는 동기 교수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몇 번 들어서 좀 내적 친밀감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관련 분야 전공 지식이 없어서 깊이 있는 질문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선사 해주신 선생님께 들을 건데요. 도선사는 뭐 그냥 평소에 느꼈던 거는 좀 되기 어렵고 그렇지만 급여가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선사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넓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잠수함 도선도 하시는지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질문인데 도선구 중에서 동해 같은 일부 항은 몇 곳이 도선사 선생님들이 몇 분 안 계신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현재 진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함정도 많고 배도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 혹시 진해에는 몇 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다른 상선과 비교해서 뭐 잠수함을 포함한 군함의 도선 비율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주미 실장님 관련해서도 일단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을 발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도서관에 구매를 신청해서 좀 생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순신 관련해서 교육 많이 시키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생도들이 좀 MZ 세대라서 그런지 뭐 크게 와닿지도 않고 이거 뭐 강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생들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지루해하고. 그래서 또 정훈 장교시고 생도 생활 또 경험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좁게는 생도, 넓게는 이제 학생들에게 충분 교육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지 방법, 이런 전략 같은 걸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내부 토론에 대해서 한기철 도순사님하고 박주미 중령님이 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이제 다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철 도순사님.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마침 우리 박주미 중령님하고 또 저도 해군에서 근무를 했었고, 최근에는 해군사관학교의 교장 선생님 박희경 작전사령을 계시다가 해군학교에 교장 선생을 가셨는데 그때 가서 제가 항내조선 책자도 한번 전달해서 만날 기회가 있었고요. 또 작전사령부에도 한번 맞습니다. 아까 2015년도에 로널드 레이건의 안내 장교를 하셨다는데 아마 그때 제가 2015년도에 도선했으니까 그 시기에 제가 도선했던 그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선박 도선 선박 자율화가 되면 도선사 제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요거에 대해서 확신은 못하지만은 이 부두 앞에 오게 되면은 너무나 변수도 많고 또 예인선을 사용한다든지 또 히빙 라인 또 그다음에 아니면은 라인들이 나가면서 수동으로 할 작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가 했을 때는 어떤 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거를 도선사까지 자동화했을 때 과연 도선료를 세이브할 정도로 여기에 자동화하는 게 큰 메리트가 있을런지는 조금 의문시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양에서 소형선의 자동화가 먼저 이루어지겠지만은 이 도선사를 대체하는 것까지 자동화는 아마 맨 마지막에 좀 하지 않을까 저희 도선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까 동해나 마산항 도선사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동해는 4명의 도선사가 있고 마산항에는 16명의 도선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뒤에 하나 뭐 질문하셨는데 제가 미처 못 들었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마산항 도선사 그 인원수를 물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미처 못 들었거든요. 군함하고 그 비율 말씀하셨는데 군함, 군함과 군함, 일반 장선의 도선 비율. 그러니까 군함은 말이죠. 저희가 한국 군함은 도선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군함은 경우에 따라서는 함장님이 직접 하시고 최근에는 이제 군무원 제도가 생겨가지고 제가 전에 그 이성환 그 작전사령관님 뵀을 때 한번 그 도선 제도를 물어봤더니 부산항에 3명의 그 군무원 출신의 그 지금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도선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 우리 해양대 출신으로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정도 경력을 갖추고 군무원 그 시험에 그 합격을 해가지고 군 자체 내에서 양성을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에 근무할 때는 진해에만 2명에 있는 그 도선사가 군무원들이 유일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인천이라든지 각 항구마다 2~3분의 군무원들이 도선사로서 근무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주영 그 교수님이 질문하셨던데 이번에 한 8척 정도의 그 군함들이 들어왔거든요. 이 군함들은 도선 요청이 국방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국방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미국 군함들이나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군함들은 뭐 어떤 때는 호주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그 외국 군함들을 그 한국 그 군무원 도선사들이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이 군함은 강제 도선 대상 선박은 아닙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을 직접 다른 그 뭐 한국 그 군무원 출신의 도선사가 하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함은 지금 저희가 도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미국 군함들은 거의 들어온 적이 없고 들어온 적은 뭐 저기 캐나다 저쪽 뭐 이런 그 외국 군함들이 1년에 몇 척 정도 들어오는 게 최근에 도선 요청한 게 답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 군무원으로 그 도선사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해군 뭐 군함이 접안할 때 그 사용한다는 게 아주 저도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미 중령님께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허연 부장님께서 거북선이라든지 우리 그 화포 그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잘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권종호 사장님께서도 또 우리 해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영화 한산에도 그 좀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거북선 같은 경우 이제 충각 전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딪혀서 가서 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했지만 사실 거북선 자체가 그 귀선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3척밖에 건조가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판옥선이었는데 일부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딪혔을 경우에는 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등선 육박전이라고 해서 올라타서 이렇게 싸우는 게 오히려 더 유리했기 때문에 아까 그 허연 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함포를 이용한 그런 전술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과는 좀 맞지 않은 극화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고증이 필요하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양지호 교수님 그 교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MZ세대들이 이순신이라든지 이런 충무공 정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는 아까 영화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내일이 아니고 옛날 얘기다. 그리고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래도 재미도 없어지고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받지 못하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이런 충무공 연구나 이런 것들 역시 하게 된 이유가 이게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여러분들 바다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게 이렇구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한기철 도전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또 인연이 2015년에 인연이 있었고 또 지금 동해상에 지금 연합 해상훈련 하고 있는데 또 방금 로널드 레이거노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지금 또 엊그저께 저희도 영상 촬영, 사진 촬영을 하고 와서 지금 언론에 제공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관이 있고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관심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고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영화를 극화하고 영화나 책, 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충무공 리더십이라든지 이제 충무공 이순신의 경우는 저도 어렸을 땐 별로 관심이 옛날 얘기 같기 때문에 없었는데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왜 이게 내가 알아야 되고 왜 어떤 면이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게 되면 더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또 특히 그냥 일반적으로 영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웅이 아니다.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떠한 면에서 위대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을 배워야 된다라는 걸 좀 구체화되면서 나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되면 그러면 관심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느끼시겠지만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위대했는지 한 인간으로서 또 전략가로서 지휘관으로서 왜 위대했는지를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느끼게 되면서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김인영 다른 교수님, 분들 또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김인영 교수님, 조용한 제가 아까 이기원 일항사님 자율선박과 도선사에 관해서 문의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이기원 일항사님 반갑고요. 우리 협회에 글로벌 인재 양성 학자금으로 이렇게 하셨다니까 앞으로 좋은 게 많은 기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먼저 자율선박이 나타나면서 우리 도선사하고 관계가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건데 첫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주가 자율선박을 도입해서 도선사 없이 할 거냐 하는 게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율선박이 도입돼도 중소 선사들은 도선사를 쓰는 게 경제성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제성의 도선사를 그러니까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율선박이 나오고 아까 한기철 도선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두 앞이라든지 항만 내에서 많은 변수가 있을 건데 각 국가에서 그러니까 허락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율선박을 도선사 없이 그러니까 부두 입춘항을 하게끔 할 거냐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선박 사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천억, 수백억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항만 안전, 선박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허락해 줄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부두까지는 옵니다만은 아까 항구모함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선박을 고박을 시키게 되는데 부두에 그 고박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또 도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선박이 돼서 무인화 돼 버리면은 누가
그러니까 고박을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기술적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들 생각할 때는 앞으로 뭐 당장 10년, 20년 내로는 아마 도선사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에서 그 무인 선박을 그러니까 항만간에 성공, 그러니까 도선사 없이 했다는 그 소식이 있는데 거기는 그 부두 서반 시설이 좀 특수하게 그러니까 그 양 항만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이제 부두도 특수하게 설비한 예를 들어서 이제 관문 형태 그런 형태의 어떤 것이었다라고 이제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유라 선박 도입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고 아마 국가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관점에서는 아마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도입하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자, 그럼 또 다른 분들도 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권호익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크로바술수의 권호익입니다. 저도 이제 뭐 조선소를 나온 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저 역시 학교 다닐 때부터 상당히 이제 우리 또 제 지도 교수님이 또 이 옛날 고대 한선부터 시작해서 이 판옥선 뭐 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저 역시 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지금 거북선에 실물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 그 출장을 다니다 보면 특히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면 바삼 뮤지엄 가면 진짜 뭐 장대한 그 배를 건져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592년도에 그 일본하고 임진왜란을 할 때인데 그보다는 50년 뒤인 한 1628년에 바소가 그 처음에 저 천장항에 나가다가 이 침몰했는데 저 역시 이제 그 안전성, 선박 스테빌리티 전공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무리하게 대포를 어퍼텍까지 상단까지 실는 바람에 이 스테빌 부재해가지고 바닥 보면 건져 올려보니까 자갈도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무게가 중심이 잘못되니까 첫 항해 터닝하다가 눈앞에서 그 구스타브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침몰을 하는 바람에 그건 한 400년 만에 건져 올렸는데 우리도 하여튼 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잠수함을 좀 건져 올려가지고 실제 실물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특히 외국의 그 마리타임 뮤지엄 가면 상당히 옛날 배부터 다 있는데 우리는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보면 또 해군에서도 뭐 이 총통 화포 건져 올렸다는데 이제 배 실물을 신한 해수용을 듣고 하니까 그런 스캐닝을 잘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조선소에 있으면서 다행히 한국 잠수함을 좀 성선할 기회가 있었어요. 멀리 나가지는 않았지만 보면 저희가 209 잠수함 1200톤부터 해서 214 잠수함 1800톤 그리고 최근에 했던 대우조선해양에서 3000톤급 장보 장3를 만들었습니다. 실은 보면 굉장히 명품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타보고 209 대비해서 장설이 3000톤급 타보면 이게 비대가 달려있고 모든 개인이 다 캠이 그 자기 베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2층으로 돼 있고 해가지고 수직 발사관 있고 지금 호주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프랑스 잠수함 한다 그러다가 또 미국 핵잠 도입한다 그랬다 안 되니까 그 틈새를 아마 우리 대우의 장쓰리가 메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잠수함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선 입장 보면 조선소에서는 이 배가 아직도 인도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군함을 하든가 잠수함하더라도 도선사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제가 잘 들었고 박주민 실장님 하여튼 앞으로 그 해군도 목표가 그 뭐 뻘 속에 있더라도 그런 우리의 옛날 배 건져 올려서 얼마나 우수했는지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몇 분 좀 모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예,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이석행 사장님, 좋습니다. 그 도전사들 그 책임보험 문제인데 지금 삼성생명에서 뭐 상해보험 정도 이렇게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2010년 이후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 해외 재보험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컨택도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각 도전사들이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게 의견 통일이 안 됩니다. 이게 이 도전사들이 같이 의견이 통일이 돼가지고 사실 모든 도전사들에 대해서 이게 책임보험에 대한 코테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 각자 의견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도전사는 정년이 거의 다 되니까 나는 그 보험이 필요 없다 이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견 통일이 안 돼서 그런 책임보험을 사실은 수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사 협회 측에서도 이런 것들은 좀 장기 가져를 해서 그 문제가 사실은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순서 책임보험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분들 전성현 선장님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전성현 선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아까 이랑사부님처럼 도전사협회 장학생으로 킹스포인트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까 자율선박 되면은 어떻게 좀 도선 수요나 뭐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조영아 도순사님 뭐 부산대학교 로스쿨 또 고려대학교 로스쿨 등 이제 로스쿨 변호사 해상법 하는 변호사님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6명 각 학생마다 500만 원씩 해주는데 한 3천만 원씩 굉장히 많은 돈인데 저도 감사드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박주미 중령님한테 아까 양지훈 우리 교수님께서 MZ 세대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교육이 잘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난중일기라든지 이런 기록 자체가 그게 옛날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쓴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는 게 우리도 지금 일기 쓰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면은 굉장히 성실을 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을 남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뭐 전술 전략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좀 우수성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좀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프랑스 낭트대학교 프랑스 낭트대학교 김남구 박사과정입니다. 저는 해군 장교 출신이고 해군을 너무 사랑하고 어렸을 때부터 충무공 이순신 뭐 빠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박주민 중령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제 실무 경험과 좀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아까 양 교관님께서도 뭐 MZ 세대에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 속에 제가 2012년도 소위 때 2함대 청주함을 탔는데요. 그때 2함대 21전대 구축감 전대장님이 각 구축함에 명령을 하나 보냅니다. 장교들한테. 그게 뭐냐면
일본 드라마 중에 도라도라도라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도쿄 헤이 하치로 러일 전쟁 뭐 해군 일본 쪽에서 영웅이죠. 그 사람에 대한 관련 영화였는데 관련 드라마인데 모든 장교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이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교훈을 삼고 독후감을 써서 보내라. 그래서 그때 항해 중이었는데 저는 그때 조금 기분이 나빴죠. 아니 우리 대한민국 해군이 왜 이순신이라는 훌륭한 사람, 이 도고조차도 자신은 넬슨 제독에 비교할 수 있지만 이순신 충무공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거든요. 그 러일 전쟁 나가기 직전에도 진해 앞바다에 와서 이순신 제독에게 충무공에게 제를 지내고 출정하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데 이게 고급 장교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게 너무 소위 그 혈기에 좀 많이 항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미 중령님께서 이 전력이 굉장히 정신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MZ 세대도 있지만은 우리 그 고급 장교 측에서는 고급 장교 쪽에서 이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또 뭐 어떤 이렇게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지 뭐 제가 10년 전이라서 많이 바뀌었겠지만 해군 상황도 그런 게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한기철 도수사님은 뭐 별 답변 내용이 없으실 것 같고 박주미 중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권호혜 기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실무를 통해 고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이 조선업계라든지 이렇게 좀 많은 각계각층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해양 쪽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장보고 3 사업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5년부터 또 여군을 승조하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의미 있는 언급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214급 같은 경우는 제 동기들이 지금 함장을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김인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균이라든지 다른 훌륭하신 임진왜란 시기에 분명히 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난중일기라는 그런 위대한 기록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상, 다작, 다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데 이 세 가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기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김남구 박사과정에 계신 그 김남구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내용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걸 제가 뭐 감히 그분이 어떤 의도로 했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 언덕 위의 구름이라든지 이런 좀 일본식의 그런 사상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 쪽에 또 영향을 받다 보니 그런 분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뭐 군인에 있어서 군인 정신, 군기, 사기 이런 것들은 매우 정신전력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는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해군에서의 정신전력 교육은 이제 충무공 정신이라든지 해군의 정체성 교육 그리고 독립이라든지 광복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그런 고급 장교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셨던 것들은 뭐 이제 일본이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런 군인 정신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모습을 좀 거기에서 비록 적군이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충무공 정신과 해군의 정체성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군인 정신의 마인드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어 왔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 중령님, 예, 제가요 한 가지 좀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바다 공부 모임이 지금 98강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진한 교수님 오늘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문무대왕이 있잖아요. 문무대왕. 그 문무대왕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자기 당신 그 무덤을 바다에다가 하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통일신라의 적은 외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손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러 동해로 오면은 일본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뭐 선부란 게 생겼대. 그 선부가 지금 말하면 해양수산부와 해군의 이제 그 합체인 관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50년 뒤에 일본이 그 통일신라를 쳐들어왔는데 그걸 뭐 300척인가 왔는데 다 이거 무찔렀대요. 근데 이제 그 기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록이 자세히 있으면은 그 우리가 많이 알 텐데 뭐 조금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백제를 통일한 게 왕건인데 왕건은 그 해상 세력으로 나주를 자기가 그 관할하고 있으면서 후백제 공략에 그 도움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연구하시는 게 이제 해양 전략이시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일신라의 그 해양 전략이 또 있는 거고 그 후고구려의 그 저기 왕건의 또 해양 전략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하고 이렇게 같이 좀 이중문 저 제도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엮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좀 좋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조총이 있었고 그때도 이 조총이 네덜란드에서 왔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선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네덜란드를 배우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이미 그 무렵에 유럽에 유학을 다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한 뭐 200년 거쳐가지고 뒤로 지나면서 이제 그 규슈 지방이 그 서구화되면서 그 명치유신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도 전혀 이제 외국하고 교통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한일 합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것까지 좀 합쳐가지고 해양 전략을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어떤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현미 선생님. 예. 예, 오늘 그 한계철 도전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박주미 중령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박주민 중령님께서 저에게 보내준 그 책을 읽어보고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어려워서 오늘 질문은 좀 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그 도선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선사는 그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직업 중에서 가장 수입이 좋고 또 해기사들이 최고로 선망하는 궁극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도선사를 지망하는 해기사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일본의 도선 제도와 우리나라의 도선 제도를 잠깐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냥 아마 우리 도선사 제도에 대해서도 아마 뭐 제도 개선이나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일본의 조선 제도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6,000톤급 이상의 선박의 선장으로서 3년간 이상의 승선을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조건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최소한 승선을 해야 되는 그런 경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데는 보면은 앞으로 이제 도선사도 마찬가지로 뭐 선장들이 줄어들고 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도선사가 될
그런 그 인재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선장을 하지 않고도 도선사가 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일본에 도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도 뭐 1, 2, 3, 4급 도선사가 있고 우리나라도 등급별로 있는데 그런 걸 쭉 보니까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도선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상당히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그 강화돼 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좀 완화가 돼 있다. 그런데 그런 그 조류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도선계에도 그런 뭐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요청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카톡에 올렸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뭐 또 조용화 도선사 협회 회장님도 계시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조용화 그 도선사 협회장님께서는 그런 앞으로 도선사 제도의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조용화 도선사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저보다도 더 도선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좀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도선 제도는 사실 일본의 도선 제도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아까 우리나라 1호 도선사가 1937년 유황률 도선사이시고요. 그때 도선사 되게 그 한국인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일본 시대 일본 그 사람들만 자기들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도선 제도가 일본 도선 제도를 많이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지난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도 사실은 선장 출신 경위를 가진 사람들로서 도선사를 꾸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기 싫어하고 선장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유지책으로 해서 이제 도선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선장 경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1급 도선사로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2급, 3급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경력을 달리한 그런 양성 기관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국 도선사계에서는 아직까지 도선사가 되려고 하는 선장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젊은 분들이 아까 회계사의 꽃이 도선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우리 회계사들이 도선사 되기 위해서 선장 경력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도 해수부에서도 뭐 도선사 양성 기관을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그 승선을 하기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선장 경력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으면은 아마도 저희 나라도 그 도선사 양성 기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거기 대비해서 준비를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협회에서도 도선안전연구센터라는 그 교육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고 내년이나 내후년 초쯤 되면은 우리가 시뮬레이터 구축을 또 할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도선사 양성 기관을 하기 위한 준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도선사가 회계사에 꽂히고 선망의 직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선사 양성 기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정부나 저희 도선사 협회는 그에 대해 준비를 아마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아까 우리 정필수 박사님이나 우리 안강호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하여튼 수입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말이 나오니까 저희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일선에서 만약에 도선을 중단하게 되면은 전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또 대한 급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현민 대표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환 도순사님.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탈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제다하고 양부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어요. 라스타누라하고. 그런데 도순사가 영국 도순사가 와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도순사가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저 경험에 따르면은. 그래서 우리도 좀 외국으로 수출 좀 나가는 거는 이게 불가능한지 우리가 좀 진취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게 좀 허용이 되지 않는지,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 배를 또 많이 타고 선장님들 일본어 잘하시니까 일본 같은데 우리가 도순사 같은 수출 좀 해서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저게 사실 이제 일본에서 회계사들이 선장을 하지 않고 선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도선사 양성 기간을 만들기 전에 사실은 한국 도선사 내지는 한국 선장을 경위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도선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 도선사 제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4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도선사를 못하게 한 것은 자기들이 군의 군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도선사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한국인에게 도선사를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처럼 일본에서 사실은 도선사가 이제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을 도선사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아마 일본도 이 도선사 제도가 어떤 제4군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한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신 중동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도선사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거기는 아랍 국가 자체가 선박들이 없고 선장들이 배출이 안 되니까 아예 외국인을 받아들인 거. 주로 이제 오일 터미널 일이 많은데 오일 터미널에서는 주로 이제 또 메이저들이 가서 다 이렇게 이제 점유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이제 자기들 어떤 이제 영국 도선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랍하고는 약간 경우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데 가려면은 사실 우리가 영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능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진환 교수님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이진환 교수님. 예, 지금 이진환 교수님 또 최재용 우리 원로금융인 선배님, 공연 교수님 계신데요. 좀 몇 분 말씀 더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박주미 중령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은 몰라도 특히 고화도 같은데 우리가 대강 북쪽으로 이순신 장군께서 올라가셨구나 이런 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점에서
유리해서 이렇게 그 과도가 선택됐다는 이런 뭐 좋은 실정을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이제 그 책의 내용이고 좋은 발표였다 이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발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앞으로는 이제 좀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는 사실들 가지고 좀 더 폭넓게 좀 비교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문현 교수님 그 오랜만에 이렇게 지금 쭉 듣고 계신데 고문현 교수님 오랜만에 헌법적 차원에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그 좋은 한기철 도서사님의 좋은 발표와 박주미 중령님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특히 오늘 박주미 중령님한테 질문을 한 오늘 자기소개를 한 김남구 낭터대학 박사과정 학생이 제 숭실대 제자여서 제자를 2006년 06학번인데 여기서 만나니까 이 우리 저자와의 대화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김남구 박사과정 학생의 학문적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기철 도선사님의 그 아주 좋은 발표 그리고 박주미 중령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할 건 없고요. 조금 전에 그 건정호 이삭 대표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도선사가 돈을 많이 번다 해서 저도 옛날부터 도선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스승인 아실 거예요. 우리 김민영 교수님 아실 텐데 서울대학교 송상현 교수님 수업 시간에 도선사가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법시험 하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사법시험 그만두고 도선사라고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하면서 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연결이 됐고요. 하여튼 도선사에 대해서 뭐 조금 전에 조용화 회장님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자율선박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무사 안일하게 대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조금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율선박이 갈수록 정교화되면 아무리 도선사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감축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대세이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잘 준비해서 조금 전에 도선사에서 돈 많아가지고 고려대도 장학금 주고 하는데 그런 돈을 잘 비축해서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대비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 박주미 중령님이 그 이순신에 대해서 이게 전략적으로 대비해서 저는 전략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순신의 그 정신은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아주 훌륭한 그래서 시작할 때 해군의 다짐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영예로운 충무공의 후예다 이렇게 해서 다짐을 한다고 하는데 요새 MZ세대가 다짐은 다짐이고 행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10대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바로 충무공 같은 이런 분이 있어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우등제 제가 한국을 헌법에 보면 제19조에 전통문화 우리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창달해서 개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국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 전통문화 민족문화의 중심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걸 잘 발전시켜서 이게 전 세계에 수출하는 요새 한류의 바로 기저가 바로 이런 분들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더 나가서 저는 이제 원효대사의 그 사상이 대성기신론서 하면서 원효대사가 아시듯이 의상대사는 중국에 유학을 했고 원효대사는 중국에 유학을 가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더 유명한 사람이 원효대사란 말이에요. 중국이 그 당시에 오늘 같으면 미국인데 미국에 안 가고 국내파가 사실은 지배했다. 나중에 그 불교 세상을 지배했다는 건 이게 반드시 외국에 가야 된다는 게 사대주의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하는데 원효대사가 왜 안 갔어요? 거기에 가려고 하다가 거기 이것도 바다와 관련되는데 바다 타려고 하다가 그 서해안에서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그렇게 달콤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 보니까 해골바가지 물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때는 그렇게 맛있던 것이 해골바가지 물이란 거 아니까 토할 것처럼 느꼈다는 거.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대서 일체 유심소조라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 나무아미 타불을 만드신 분이 바로 원효대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그 깨달음만 그래 나는 다 깨달았기 때문에 중국에 안 간다. 그런 그 문화적 자존심 그런 자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바다 포럼이 아마 이제 대한민국이 제2의 그 원효대사 제2의 충목을 만들 수 있는 이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이 바다 포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시 재패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발표를 해주신 한기철 도선사님과 박주미 중리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축사해 주시는 안강원 대표님 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는 지금 늦은 밤까지 지금 망에 들어 계시는 최연소이신 김기원 해양대학교 4학년한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소감하고 좀 마무리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우리 학생. 저기 교수님, 김기현 학생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1분만 여기 도선사 저기 조영화 도사협회 회장도 계시고 또 오늘 도사의 미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고 또 이 박주미 중리님께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또 보니까 그 선장님들 많이 와 계시고 또 학생들도 많이 와 계신데 2분 정도만 제가 잠깐만 이게 부탁 겸 미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예, 시간이 좀 그러시죠. 많이 예. 걸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도사의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한기철 도선사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조영화 회장님께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조선의 미래, 해운의 미래, 뭐 물리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겹쳐 있는데요. 최근에 세 가지의 트라우마가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박의 미래, 또 해운의 미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급박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그 해설생들이 좀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게 이제 현재 있는 도선사 또 그다음에 이제 도선사가 되기 위한 분들도 선박에 대한 것 예, 안 대표님. 쪽에서 그 시스템 쪽에서 아마 계속 예. 다운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잘 들립니다만 대표님. 교수님 여기 예.
교수님 쪽에 저쪽에 그 시스템 중앙 통제로 쪽에서 시스템이 전체 호스트 쪽에서 이렇게 다운했다 빠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자꾸 이게 빠지면 조영원 도순사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대표님 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이 메시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대표님 죄송합니다. 좀 많이 잘 앉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 대표님은 제가 글씨 쓰신 걸 정리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원 우리 학생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그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신 한기철 도선사님 2019년도 신입생 적응교육 때 뵙고 이번 중 강연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해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도선사를 주제로 심도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또한 박주미 중령님 오늘 국군의 날인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 너무 훌륭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충무공 정신으로 해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정감사 주제가 핵이사의 장기 승선 기피 및 MZ세대가 바라는 선언 정책입니다. 본 주제로 5분간 10월 6일에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핵이 전승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고요. 저 다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99강 100강이라서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꾸며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100강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또 들으셔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새롭게 들으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특히 프랑스 낭떼에서 김남구 우리 그 뭐 박사과정생 너무 좀 고맙고요.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박주미 중령님, 한기철 도순사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안가은 대표님 늦게까지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